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민족 대명절 설 황금 연휴가 끝나자마자 우리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5,600고지에 올랐습니다. 코스피 상승의 주역은 역시나 반도체주,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는 5% 가까이 뛰며 사상 처음으로 19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에 힘입어 코스피가 7,9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부 전효성 기자와 시장 전망합니다. 전 기자, 오늘의 주인공 역시 반도체주였습니다. 오르는 속도가 꽤나 무섭게도 느껴지는데 괜찮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해서 3% 넘게 오른 5,67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한 때 5,680선까지 치솟으면서 5,700선도 넘봤습니다. 오늘 급등세는 반도체 업종이 이끌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1조 6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주가 상승 속도보다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올해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순이익 전망치를 137조 원 수준으로 내다봤는데 두 달 만에 259조 원으로 89% 높여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실적이 지수를 정당화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네,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실적이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로 본다면, 가령 PER로 본다면요. 현재 우리 반도체 기업들 해외와 비교해선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네, 지수는 올랐지만 사실 값어치로 따지면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현재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은 9.6배로 장기 평균인 10배를 밑돌고 있습니다. 해외 반도체 기업과 비교하면 더 명확합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의 PER이 10배 수준인데 비해서 삼성전자는 8.6배, SK하이닉스는 5.3배 수준입니다. 하나증권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코스피 상단 7,900까지 내다볼 수 있다고 좀 화끈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NH투자증권은 7,300, 외국계 금융사 가운데서는 JP모건과 시티에서 7,000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7,900선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코스닥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사실 오늘 기세로만 보면 코스닥 시장이 더 뜨거웠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네,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에도 강세가 좀 지속이 됐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94% 오른 1,16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이제 소외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 1년 기준을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50% 오르는 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11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년 수익률 격차가 66%포인트 난 건데 이게 2000년 이후로 최대 격차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갭 메우기를 이제 노리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유입한 배경으로 풀이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살펴보면 에코프로가 14%대,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같은 바이오주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관련주의 상승폭도 컸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이런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은요, 최근에 정부 정책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LS증권은 현재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정책 흐름 이런 것들이 2018년에 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유사하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1,100 수준에서 정책 프리미엄까지 붙는다면 코스닥 지수가 1,400포인트, 1,4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네, 코스피 7,900, 코스닥 1,400 엄청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실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단계입니까? 네, 사실 좀 약간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저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익 전망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그러니까 2026년에 벌어들일 영업이익을 추산을 해봤을 때 현재는 8.3조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1년 전에 2026년 전망을 했던 게 8조 7천억 원 수준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사이에 한 4천억 원 정도 덜 벌 것이다 이렇게 후퇴를 한 상태입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좀 보면요. 코스피가 5,600을 찍었지만 PBR로 보면은 1.7배 수준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1,400포인트에 만약 도달을 하게 되면 PBR이 3.2배까지 치솟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코스피
코스피와 코스닥의 PBR 배율이 1.5배 수준이었음을 감안을 한다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코스닥의 질주는 다소 과열일 수도 있다. 이런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중론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600선을 돌파하고 7,900선을 찍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시장 하락에 대한 베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김다빈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에도 뭉칫돈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하락하지 않을까요? 지금 뭔가 너무 과열되는 느낌이고 반도체 쪽에만 너무 투자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반도체 위주인 것 같아서 하락에 몇 년 전에도 한번 크게 올랐다가 떨어진 적이 있으니까. 최근 일주일 기준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 2위는 주가 하락 시 2배 수익을 내는 이른바 곱버스 상품입니다. 3,2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1배역으로 추종하는 일반 인버스 상품까지 포함하면 총 4천억 원 이상을 사담았습니다. 여태 한국 주식을 봤을 때 항상 이렇게 고점을 찍고서 꺾이는 그런 걸 또 봤기 때문에 제가 인버스를 한 코스피 5,100일 때 들어갔어요. 분들은 좀 많이 벌고 있어서 약간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긴 합니다. 주식을 빌려주는 계약으로 공매도의 전 단계로 여겨지는 대차거래 잔고 역시 140조 원대를 기록하며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113조에서 28조가량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역배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주식시장 속성상 상승은 굉장히 좀 길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락은 굉장히 단기간에 반짝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타이밍 잡기가 좀 굉장히 까다로운 마이너스를 이제 회복을 못하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실제 최근 1년간 국내 증시 ETF 하락률 순위 1위부터 11위까지는 모두 인버스 종목들이 차지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곱버스나 인버스 상품을 상승장에서 계속 들고 가기보다는 단기 변동성에 대응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 삼성 SDI가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합니다. 규모가 워낙 큰 데다 기술 문제도 있는 만큼 삼성전자나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유력한 인수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산업부 최민정 기자 연결합니다. 최 기자,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왜 파는 겁니까? 네, 삼성 SDI는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추진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보유 자산 활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분 매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사회이사 중심의 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2012년 삼성전자 LCD 사업과 삼성 SDI의 OLED 사업이 단계적으로 통합되면서 출범했는데요. 비상장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은 삼성전자가 84.8%, 삼성 SDI가 15.2%로 나눠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가 보유한 지분은 장부가 기준 10조 원으로 평가됩니다. 네, 규모가 큰 만큼 인수자가 누구일지가 관건일 텐데요. 현재 유력한 인수자 어디로 꼽히고 있습니까? 일단 업계에선 전량 매각보단 일부 지분 유동화를 통해 현금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큽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84.8%를 보유한 삼성전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삼성 SDI의 남은 지분을 인수해 삼성 디스플레이를 완전 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인수자 후보로 꼽힙니다. 블랙록은 자회사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 등을 통해 삼성전자와 삼성 SDI, 삼성 E&A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이번 지분 매각으로 삼성 SDI가 재무적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삼성 SDI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고체 생산 라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설 연휴 기간 부동산 문제를 두고 비판을 쏟아낸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시장 교란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놓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SNS를 통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택 6채를 보유한 장 대표를 거론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 장 대표는 95세 노모 걱정이 크다며 맞섰습니다. 이후 SNS에서 이 사회 악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이 대통령과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세라는 장 대표 사이의 신경전이 지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 불평등을 키우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또 국회를 향해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모습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습니다.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또 얼마 전 설탕 판매 가격을 담합한 설탕 업체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경제 제재 수위를 높여줄 것도 당부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이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를 두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질 나쁜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선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를 넘어 경제의 이권 박탈이나 경제 부담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반시장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네, HMM 얘기도 해보죠. HMM 본사의 부산 이전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글을 게시하며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MM 본사의 부산 이전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겁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HMM 본사를 옮기려면 본사를 서울에 둔다고 규정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고 또 부산 이전에 반대해온 HMM 육상 노조의 동의도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는 사이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실수요자들이 많은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자 전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지만 현재 올라와 있는 전세 매물은 4건에 불과합니다.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이사 대신 재계약을 택한 세입자가 늘었고 이제 집주인들도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물이 줄어들다 보니 전세값은 2달 새 8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기존 주택에서 투자를 안 하시고요. 대출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재계약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서울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전세 매물은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구로구와 도봉구 등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 지역의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이제는 성남과 광명 등 주변 경기도로 전세 가뭄이 번지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가격은 뛰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100.11로 지난해 1월부터 57주 연속 오르면서 100을 돌파했습니다. 또 전세 수급 지수는 166.8로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시장에 공급되는 양보다 찾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가을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매물들이 나오고 이렇게 순환이 좀 됐는데 겨울 들어서부터는 이제 조금 매물들도 안 나오고 시세가 한 10%, 15% 정도는 올라간 것 같은데. 문제는 전세 물량이 늘어날 만한 뚜렷한 해결책이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역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다주택자가 전월세를 내주던 주택을 처분하고 매수자가 실거주할 경우 전월세 물량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주택이 줄어들면 기본적으로 전월세 시장에는 공급 부족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전월세 상승 압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연일 내비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선 임대차 시장의 주거 불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지난해 대형 신작 흥행에 힘입어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숫자로 회복세가 입증된 만큼 축제 분위기여야 하는데 현장에선 오히려 K게임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 건지 산업부 박승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긍정적인 얘기부터 나눠보죠. 먼저 지난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실적 굉장히 잘 나왔다던데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역대급, 흑자전환 등 이제 화려한 외형 성장을 시현했습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이제 업계 맏형인 넥슨의 성과가 가장 돋보였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아크레이더스 등 이제 장수 IP와 신작 흥행의 조화로 매출 4조 5천억 원, 영업이 1조 1천억 원을 거뒀습니다.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며 국내 게임사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겁니다. 국내 게임사 시총 1위인 크래프톤도 처음으로 매출 3조 원을 넘어서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넷마블 역시 실적 반등에 성공하며 상위 3강 구도에 진입했습니다. NC소프트도 지난해 출시한 신작 아이온2의 흥행을 앞세워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한때 사면 EK로 묶이며 전성기를 누렸던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신작 공백에 따른 성장 모멘텀 부재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네, 쭉 들어보니까 카카오게임즈를 제외하고는 위기감이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왜 업계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은 겁니까? 네, 이제 역대급 실적 뒤에 이제 위기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게임 생태계 전반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다운된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며 산업 전반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 이용률은 50.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탈한 이용자 10명 중 8명가량은 대체 여가 활동으로 장시간 몰입이 불필요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 TV,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콘텐츠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의 수출 역시 지난 2023년 83억 9,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5% 감소한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요. 또 국내 주요 게임사 상위 7곳의 시가총액도 1년 새 2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이 모든 게 국내 게임 산업의 중장기 성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과거 국내 게임사들이 기대왔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인데요.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MMORPG와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해온 기존 수익 공식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와 모바일 게임 시장의 둔화로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반면 방치형, 캐주얼 등 참신한 기획력으로 무장한 인디 게임들이 흥행에 성공하며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게임사들이 여전히 주력하고 있는 MMORPG 모델과 충돌하면서 심각한 괴리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실제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가 주력해 돈을 버는 게임은 여전히 MMORPG인데 젊은 층이 게임을 안 하고 있다며 사업 생태계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사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현재 대다수 국내 게임사들은 이제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를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의 재설계 시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쇼폼 등 이제 가볍게 소비되는 콘텐츠에 대한 대중적 수요가 증가한 만큼 업계도 이에 발맞춰 짧은 플레이 타임과 낮은 진입 장벽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넥슨의 메이플 키우기와 같이 방치형, 캐주얼 등 저몰입 장르의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여전히 국내 게임사의 주력이 MMORPG인 만큼 장르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캐리언처럼 한국적 문화와 세계관을 입히려는 시도가 지속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중요한데요. 글로벌 게임의 무게추가 모바일에서 콘솔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중소게임사, 인디게임 개발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 투자는 물론 세제 혜택, 여기서 더 나아가 글로벌 수출 지원도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미 국내 게임사들이 우수한 IP를 만들 수 있는 개발 역량을 가진 만큼 업계의 자구 노력에 정부의 통큰 지원이 더해진다면 현재 위기를 넘어 재도약에 나설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일본이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자 미국의 관세제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도 분주합니다. 아직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미 투자 사전 조율을 위해 실무 협상단은 급히 미국을 찾았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듣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우리 협상단 급히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측과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할 예정인가요? 네, 박정성 산업통상부 성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은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협상단은 작년 말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산업부의 한미통상협력과를 주축으로 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 과장급 실무지 등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들은 미 상무부의 실무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군을 추리고 상업적 타당성과 추진 절차 등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대미 1호 투자 프로젝트를 결정지으면서 미국이 한국에도 당장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죠.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조속한 대미 투자 이행을 강조하며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실무단의 방미는 이런 미국의 투자 압박에 대응해 한국의 대미 투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법적 기반이 없어서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는 힘든데요. 그렇다고 법 통과까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게 또 정부의 입장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달 초 법이 통과되는 대로 대미 투자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국 측과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1호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확정된 일본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 사례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일본의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뭔지부터 살펴보면요. 52조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는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텍사스주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공장 구축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액만 다를 뿐 협상 방식과 투자 조건은 우리와 일본이 거의 같죠. 때문에 한국의 1호 대미 프로젝트도 일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핵심 광물과 같이 미국의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되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원전 건설과 LNG 발전,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전력 기자재 분야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무단은 미국이 필요로 하고 국내 업계의 상업적 타당성도 동시에 충족시키는 후보군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대미 투자에 대한 실무 협의는 본격화됐지만 다음 달이나 돼야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실제 투자처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리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 체계를 가동했는데요. 하지만 대미 투자 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대미 투자 펀드 조성과 협의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윤곽이 나오면 먼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통해 사업성을 검토하고요. 이어서 그 결과를 협의위원회로 넘겨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실무선에서 유력 후보 사업군을 미리 확정하더라도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카운터 파트너인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부 장관과의 최종 조율 과정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이달 안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정민정입니다.
현재 종가 김치와 오크드 고추장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식품을 일본 유통에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제대로 된 맛을 구현을 한 김치, 고추장 제품들을 계속해서 시장에 내놓으면서 앞으로의 성장을 할 계획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